제1단락 붉은 꽃이 지던 홍콩의 밤. 그것은 나라가 국민을 사냥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1987년의 정월은 유난히도 시렸으며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평범한 세탁소지 딸로 태어나 홍콩에서 남편과 단란한 꿈을 꾸던 여인 은정. 그녀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한민국은 슬픔 대신 증오를 먼저 배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안방을 파고들었고요. 홍콩에서 미인계로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던 여간첩 오은정이 공작에 실패하자 자결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겨웠던 이웃들은 돌사자를 닮은 괴물로 변했습니다. 은정의 노모가 살던 낡은 한옥 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빨갱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고, 평생 흙만 파먹고 살던 노모는 마당에 주저앉아 핏물을 닦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이웃들의 발길질보다 무서운 것은 집 앞을 지키는 검은 코트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장도 없이 집안을 헤집었으며 은정이 정성껏 수놓아 보내온 손수건을 발로 짓밟으며 비웃었지요. 나라의 안위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한 가족의 영혼은 그렇게 서서히 도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밤 홍콩의 어두운 호텔방에서 은정의 목을 조른 것은 북한의 지령이 아니라 술에 취해 광기에 서린 그녀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은 아내를 죽인 살인마를 애국자로 둔갑시키고 죽은 여인을 간첩으로 만든 거대한 설계자가 국가의 심장부인 안기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팀장님, 이 여자 신원 조사해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간첩 혐의점 전혀 없는데요? 이 멍청한 놈아, 없으면 만드는 게 우리 일 아냐? 미모의 여간첩, 남편 납친 미수, 그림 좋잖아. 당장 진행해. 그 차가운 명령 한마디에 은정의 가족들은 지옥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제5단락 찢겨진 가족, 남겨진 자들의 지옥. 안기부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풀려난 은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가시밭길로 변해버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9 순수했던 소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으며 고문의 공포로 인해 밤마다 젖은 빨래처럼 몸을 떨며 헛것을 보곤 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 가녀린 어깨에 간첩의 동생이라는 무거운 주홍글씨를 새겨 넣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것은 이웃들의 노골적인 침과 욕설이었습니다. 어머, 저기 좀 봐. 간첩 집안 자식 아냐? 저런 게 어떻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 쉿, 들리겠어. 괜히 엮였다가 우리까지 끌려갈라. 어서 가자고.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속삭임은 송곳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후볐습니다. 은수의 오빠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조카들은 학교에서 빨갱이 새끼라고 놀림당하며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지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한 가족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과정은 이토록이나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은정의 노모, 점내 할머니의 삶이었습니다. 큰딸이 간첩으로 몰리자 정신을 놓아버린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어귀에 나가 홍콩에서 돌아올 딸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은정이 오면 주려고 조기 한 마리 사왔는데 왜 안 올까? 우리 딸, 착한 우리 딸.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점내 할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에 이끌려 차가운 저수지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국 딸의 무죄를 보지 못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지요. 은수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오열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언니의 이름을 되찾아 주겠노라고요.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은수는 요양병원에서 운명적으로 20년 전 언니를 간첩으로 몰았던 조 과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은수가 내민 은정의 손수건을 보자마자 조 과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손수건 내가 밟았어. 살려줘, 오은정.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저씨, 기억나요? 우리 언니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나냐고요? 조 과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20년 동안 멈춰있던 은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제3달라. 계란으로 바위치기. 진실의 서막. 조 과장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비겁한 고백은 은수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폈습니다. 20년 넘게 억눌러왔던 눈물은 마침내 차가운 분노가 되어 끓어올랐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강만식의 편이었습니다. 은수가 가진 것이라곤 치매 노인의 횡설수설이 담긴 낡은 녹음기 한 대뿐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서슬퍼런 권력의 장벽 앞에서 은수는 보잘것없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은수에게 손을 내민 것은 30 초반의 젊은 변호사 정우였습니다. 남들은 모두 미친 짓이라며 손사래를 칠 때 정우는 은수의 눈에 맺힌 피눈물을 본 순간 자신의 운명을 걸기로 직감했습니다. 은수 씨, 이건 단순히 살인사건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그 시절의 거대한 거짓말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에요. 정말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목이 메어 떨리지만 단호하게. 이미 제 인생은 20년 전에 멈췄어요. 언니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세상이 알 수만 있다면 저는 지옥 끝까지라도 갈 거예요. 아니, 지옥보다 더한 곳이라도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두 사람의 행보는 강만식의 견고한 성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뱀처럼 빨랐죠. 정계의 실세가 된 박 처장은 호화로운 집무실에서 시가를 비우며 독사 같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강 회장, 그 세탁소 집 딸내미가 변호사 하나 사서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다며? 응? 자네,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야? 죽은 여자는 말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왜 자꾸 죽은 여자 이름이 내 귀에 들리게 만드나? 파트 2. 홍콩의 눈물과 다시 씌워진 올가미. 은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이 PD와 함께 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비극의 땅, 홍콩으로 향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홍콩의 공기는 여전히 비릿하고 무거웠으며 화려한 네온 사인은 은수의 짓무른 상처를 사정없이 자극했죠. 홍콩 경찰청의 먼지 쌓인 문서 보관소. 수천 권의 서류 사이를 헤매던 은수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1987년 1월. 오은정 사망 사건이라는 이름표가 달린 누런 서류 봉투.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인,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 용의자, 남편 강만식. 명백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홍콩 경찰은 이미 진범을 알고 있었고 한국 정부에 글을 넘겨주었지만 안기부는 글을 받는 즉시 간첩 조작의 시나리오를 썼던 것입니다. 은수는 서류에 첨부된 언니의 사후 사진을 본 순간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이렇게 차가운 곳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엄마랑 내가 그것도 모르고 언니를 원망하기도 했어. 언니, 미안해. 은수는 그 서류를 품에 안고 곧장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은 맞춰졌습니다. 가해자의 조작과 피해자의 진실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한 은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기도 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오은수 씨, 당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홍콩에서 누굴 만나고 무슨 서류를 챙겼는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았어. 진실을 쥐자마자 다시 씌워진 공포의 올감이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은수의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4달러. 깨어나는 진실. 거인의 어깨를 흔들다.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짓눌린 채 은수는 가슴 안쪽에 품은 홍콩 수사 기록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달려드는 사내들의 무거운 구두 발길질이 옆구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찍을 때마다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 가득 고였지요. 하지만 은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 종이 뭉치마저 빼앗긴다면 언니의 영혼은 영영 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또한 한낱 미친 노파의 투정으로 남게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사람 죽여놓고 어떻게 또 이래.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수사관들이 은수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비틀어 강제로 서류를 뺏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강렬한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 게이트를 부수듯 밀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이 PD와 수십 명의 취재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을 폭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보안법? 그게 사람을 개처럼 패도 된다는 면죄부라도 됩니까? 찍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찍어. 이 PD의 서슬퍼런 호통에 기세를 올리던 수사관들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박 처장의 사주를 받고 은밀하게 처리하려던 계획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이지요. 카메라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은수의 찢어진 옷가지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적나라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홍콩의 눈물, 누가 간첩을 만들었나? 라는 제목의 긴급 특집 방송이 전파를 타자 안방극장의 시니어 시청자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20년 전 화려한 미모의 여간첩 사건이 사실은 잔인한 살인사건이었으며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한 여자를 도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국은 거대한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강만식 회장의 건설사 주가는 종이 조각이 되었고 정계실세 박 처장의 집 앞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괴물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강만식은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을 준비하는 동시에 은수를 호텔 밀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금색 장식이 번쩍이는 방 안에서 강만식은 20년 전 아내를 죽였던 그 비릿하고 역겨운 웃음을 지으며 거액의 수표 뭉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오은수 씨, 세상은 원래 이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이 돈이면 당신 평생 식당에서 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어. 여기서 멈춰. 더 가면 당신 오빠, 그리고 당신 조카들 인생까지 내가 다 밟아버릴 거야. 내 말 알아들어? 그 파렴치한 제안에 은수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뼛속까지 차오른 경멸이었습니다. 은수는 수표 뭉치를 집어들어 강만식의 얼굴에 사정없이 내던졌습니다. 당신 입에서 우리 가족 이름 내뱉지 마. 당신이 죽인 건 우리 언니만이 아니야. 우리 엄마, 그리고 내 20년 세월까지 당신들이 다 도둑질해 갔잖아. 법정에서 봐.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 그 추악한 가면을 만천하에 벗길 테니까. 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결국 은수의 결연한 의지와 정우 변호사의 끈질긴 추적은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냈습니다. 20년 전 안기부 지하실에서 은수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고춧가루 물을 부었던 전직 수사관 최 씨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드디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년 만에 오은정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을 가릴 무거운 법정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국가가 벌인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성전이었습니다. 제5단락 꼬리 자르기 사냥개가 버려지는 시간. 법정에 공개된 간첩 조작 실행 계획서의 그 선명한 붉은 지기는 강만식의 얼굴을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수십 년간 참아왔던 유가족들의 비명이 통곡이 되어 터져나왔죠. 그토록 당당하던 강만식도 안기부의 심장이었던 박 처장의 친필 서명 앞에서는 혀가 잘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 공모가 30년 만에 세상의 비달에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서류의 진위 확인을 명령하자 강만식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구원자라고 믿었던 박 처장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한때 자신의 든든한 뒷배였던 박 처장의 눈빛은 이미 죽은 생선의 눈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회한 여우인 박 처장에게 강만식은 이제 지켜야 할 동지가 아니라 자신의 몸통을 살리기 위해 도려내야 할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당황하며 애원하듯 박 처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서류, 저거 처장님이 직접 사인하신 거잖아요. 차갑고 냉정하게. 이복의 강 회장, 법정에서 무슨 추태인가? 나는 자네가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악했을 뿐이네. 조작이라니. 나는 그저 자네가 가져온 보고서에 결재를 했을 뿐이야. 모든 건 자네가 꾸민 일 아닌가? 박 처장의 안면물수와 얼음장 같은 배신에 강만식은 넋이 나간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 자신이 밟고 올라온 그 수많은 시신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남자는 그제야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재심법정은 강만식의 살인 혐의와 안기부의 조직적 은폐 사실을 인정하며 사건을 검찰로 재송치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해도 이미 저수지의 차가운 물귀신이 된 어머니와 홍콩의 외로운 무덤 속에 누워있을 언니는 결코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언수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검찰 조사를 단 몇 시간 앞둔 강만식은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벨소리도 없이 거실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유령처럼 나타났지요. 그들은 바로 박 처장의 비밀 수하들이었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누가 보냈어? 박 처장이지. 그 영감이 보냈지. 내가 입 열면 박 처장, 그 영감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나가! 하지만 사내들은 대답 대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강만식의 목을 압박했습니다. 강만식의 입안으로 정체불명의 약물이 강제로 흘러들어갔고 남자의 눈동자는 경련하며 뒤집혔죠. 테이블 위에는 미리 준비해온 정갈한 유서 한 장이 놓였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한 명예 실추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다시 한번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들의 사냥개를 도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핵심 중인 강만식 회장,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괴물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만식은 죽기 직전 박 처장의 배신을 예감하고 자신만의 보험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은수는 강만식의 비서로부터 의문의 열쇠 꾸러미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심 깊숙한 곳, 비밀 금고 안에서 은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녹음된 박 처장의 육성이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야, 시체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간첩으로 엮어. 지금 대학생들 데모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알겠어? 무조건 죽여서라도 간첩 만들어. 금고 안에는 언니 은정이 홍콩에서 남편에게 썼던 끝내 발송되지 못한 마지막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만식 씨,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다시 행복할 수 있겠죠? 언니의 마지막 믿음을 배신으로 갚았던 남자의 유품 속에서 은수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제 적은 더 이상 강만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한 가족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망가뜨린 거대한 몸통. 박 처장과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6단락 진실의 해일, 무너지는 권력의 성벽. 서울의 가장 화려한 컨벤션 홀 안은 수천 개의 조명과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계의 거물이자 국가 안보의 상징으로 불리는 박 처장의 대선 출마 선언식 현장이었죠. 박 처장은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군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두웠던 시절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한 몸 던지려 합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화려한 꽃가루가 날리던 그때였습니다. 홀 뒤쪽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축하 영상이 나와야 할 화면에 20년 전의 낡고 습한 안기부 취조실 풍경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박 처장의 비릿한 목소리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주 거칠고 잔인하게. 야, 시체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간첩으로 엮어. 지금 대학생들 데모 막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알겠어? 무조건 죽여서라도 간첩 만들어.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 아니야? 순간 장면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처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석회가루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그 정적을 깨고 낡은 세탁소 집 딸이었던 은수가 정우 변호사와 함께 당당히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니 오은정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죠. 박 처장은 경호원들을 부르려 했지만 이미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소리처럼 그를 에워쌌습니다. 은수는 단상 앞까지 걸어가 박 처장의 눈을 똑바로 음시했습니다. 20년 전 남영동 지하실에서 자신을 짐승처럼 다루던 그 눈동자를 향해 은수는 온 영혼을 담아 일갈했습니다. 서늘하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당신이 말하는 그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였습니까? 우리 언니를 죽이고 우리 엄마를 미치게 하고 내 청춘을 짓밟은 게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었나요? 아니, 당신은 그저 권력이라는 우상을 위해 무고한 피를 제물로 바친 비겁한 살인마일 뿐입니다. 홀박 광장에서는 방송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박 처장을 구속하라. 진실을 밝혀라. 광장을 가득 메운 함성은
박 처장이 쌓아 올린 견고한 권력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박 처장은 출마 선언문 대신 긴급 체포영장을 받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가 은팔찌를 찬 채 끌려가는 뒷모습 위로 은수는 언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내려왔지요. 마치 언니와 엄마가 이제는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가족의 대문에 새겨졌던 그 저주스러운 붉은 페인트 낙인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이제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국화꽃 향장기만이 가득했지요. 국가라는 이름 뒤에 숨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나온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에필로그. 드라마보다 잔인했던 진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의 노래.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이야기는 1987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수직인 피살 사건입니다. 본명 김옥분. 그녀는 홍콩에서 남편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했지만 차가운 주검이 된 그녀에게 국가는 여간첩이라는 끔찍한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과 안기부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한 여인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살인범인 남편을 애국자로 둔갑시켰고 평범한 주부였던 김옥분 씨를 북한의 공작원으로 조작해 발표한 것이지요. 이 거대한 사기극 속에서 김옥분 씨의 가족들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모진 고문과 감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눈을 감으셨고 오빠와 언니들은 직장에서 쫓겨나 평생을 고립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이 한 평범한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킨 잔혹한 기록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무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1001년, 검찰 수사를 통해 남편 강만식의 범행과 안기부의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정작 이 비극을 설계했던 권력자들은 공소시효라는 법의 방패 뒤에 숨어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진실의 유통기한은 영원합니다. 현재 김옥분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했지만 잃어버린 30년의 세월과 찢겨진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권력의 도구로 삼을 때 그 비극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고 김옥분 씨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진실을 가리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붉은 낙인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평생 함께 해주세요.